그럼 마지막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SK CNC의 레그 기반 저작권법 법률 자문 AI 발표를 맡은 김희련이라고 합니다. 저희 조의 이름은 CNC의 이름을 본따서 쿨하고 칠하다는 의미로 쿨앤칠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럼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팀은 박태현, 이기찬 님이 데이터 추출 및 전처리를 담당해 주셨고, 오수경, 조혜원 님이 고도화, 그리고 김성규 님과 제가 스트림릿 UI를 담당했습니다. 우선 저작권법 법률 자문 같은 경우에는 높은 비용이 들고, 그리고 실제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고, 비전문가가 해석하기에는 한계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러한 필요성을 바탕으로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법령을 다 커버하기에는 시간적으로 충분하지 않아서 세부 법령을 선정했습니다. 우선 디지털 콘텐츠 시대에 민감한 핵심 법률이기도 하고 해석 의존적이어서 LLM 추론 활용에 적합한 저작권법입니다. 그리고 또한 적절한 범위와 판례 조문의 균형을 갖추고 있고 생활 밀착형 주제여서 국민의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저희는 저작권법으로 세부 법령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이는 기사처럼 요즘에 지브리풍 AI, 그리고 케이크에 이런 캐릭터를 새겨 넣는 문제, 그리고 매장에서 음원을 재생한다던가 이런 여러 가지 저작권과 관련한 문제들이 많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저희는 유사 서비스와의 차별점을 말씀드리자면은 레그 기법을 활용해서 최신 법과 판례를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법제처와 국가법령 정보 공동활용 서비스 API를 활용해서 신뢰성 있는 최신 법령을 가져왔고 법 조항 판례 등을 근거로 논리적인 추론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왜 이러한 결론이 도출되었는지 투명한 법률 해석이 가능합니다. 전체 프로세스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법률 데이터를 수집하고 수집한 데이터를 전처리, 그리고 데이터를 벡터화해서 임베딩하여 DB에 넣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기반으로 레그를 검색하고 고도화를 진행해서 품질 평가한 후에 스트림릿을 구현했습니다. 우선 법률 데이터 수집인데요. 국가법령 정보 공동활용 API에서 법령과 시행령, 시행규칙, 판례, 부칙 등을 CSV나 TXT 파일로 추출했습니다. 이렇게 수집한 데이터들은 사용자 질문에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 활용이 되었습니다. 판례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너무 부족해서 그 밖에 케이스 노트와 엘박스라는 사이트에서 데이터를 추가 수집하였습니다. 중복 제거한 데이터 전체 판례 수는 5,891건이었습니다. 그 밖에 관련되어 있는 데이터인 한국저작권위원회 Q&A와 대한구조법률공단, 그리고 저작권위원회 챗봇 등의 데이터를 수집해서 이를 평가 지표와 원샷, 표샷 예시로 활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법률 판례 해석례가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전처리한 과정을 살펴보면은 우선 API로 받은 판례 같은 경우에는 주문, 원고나 피고, 변호인 등 같은 내용들은 실제 답변을 할 때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제거를 했고 실제 유의미한 내용인 주문 이후부터 내용을 추출했습니다. 그리고 외부 판례 같은 경우에도 주문 이후에 태그로 분리하여 내용을 추출했고 특수문자 동그라미 1, 2, 3 같은 경우에는 GPT가 이것을 실제 순차적인 개념이 있는 것으로 해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숫자 1, 2, 3으로 바꾸고 그 밖에 날짜 형식 통일, 그리고 불필요한 공백 제거 작업을 거쳤습니다. 해석례도 마찬가지로 그런 문단별로 분할을 하고 지뢰 요지에 대한 요약을 생성했습니다. 시행령과 부칙에 대한 전처리 비교입니다. 기존의 항번호가 실수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다시 정수 형태로 바꾸고 그리고 숫자와 불필요한 공백들을 제거하고 그리고 법령과 오인하지 않도록 컬럼명을 변경했습니다. 청킹 작업입니다. 우선 데이터를 의미 있게 갈게 나누는 작업인데 LLM 모델의 토큰 입력 개수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허용 한도를 넘는 입력은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청킹 작업을 적절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리컬시브 스플리터, 캐릭터 텍스트 스플리터, 시멘틱 청커가 있었는데 우선 리컬시브 텍스트 스플리터는 단락과 문장, 단어로 대기적으로 분할하고 이러한 구분자를 사용해서 맥락 유지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었고 실제 판례 데이터를 청크 기초 통계로 봤을 때 최대 최소 길이가 이렇게 가장 범위가 고정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리컬시브 텍스트 스플리터를 청킹으로 선택했습니다. 판례 구조에 적합한 구분자, 문단 구분과 그리고 줄바꿈 이러한 내용들을 기준으로 구분자로 설정했고 만약에 청크 사이즈가 3만 토큰 제한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게 4,000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 구분자로 끊기지 않고 문단 중간에 끊기게 되면 이 문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럴 경우엔 오버랩을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데이터가 청킹되어 들어간 것을 보면은 지금처럼 각 문장 단위로 잘 끊겨서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문서 구성입니다. 저작권법 법령 같은 경우에는 우선 세부 단위는 청킹하지 않고 조항호목으로 데이터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조문 통합의 전체 내용도 들어가고 조문 통합이 청킹되어 있는 내용도 다음처럼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한 이유는 청킹을 했을 때는 그 의미적 통합 그리고 맥락 유지가 가능하고 중복 정보가 없다는 장점이 있고 청킹을 하지 않았을 때는 정밀 참조가 가능하고 특정 항호목에 대한 검색이 정확하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장점을 절충하기 위해서 청킹한 것과 하지 않은 것을 둘 다 임베딩했습니다. 다음은 저작권법 판례 및 해석례인데요. 판시 사항과 판결 요지가 담겨 있는 요약 내용과 주문 이유 등으로 구성된 판례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때 각각 태그로 구분해서 청킹에 참조하기 편하게 변환을 하였고 메타데이터 참조 조문을 활용해서 언급된 연관 법령을 같이 출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메타데이터와 페이지 컨텐츠로 구성되어 있고 이 안에 참조 조문과 다른 메타데이터 내용들이 들어있어서 이걸 도큐먼트 객체로 반환하게 됩니다. 다음은 임베딩입니다. 기계는 사람의 언어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수치적 형태로 변환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대표적인 학습 모델로는 GPT와 버트가 있고 밑에 보이는 것처럼 실수 형태의 벡터 값으로 변환하게 됩니다. 저희가 활용한 임베딩 모델은 텍스트 임베딩 3 라지 모델입니다. 실제 오픈AI 자연어 임베딩 모델 성능 평가를 했을 때 가장 우수한 성적을 냈기 때문에 해당 모델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임베딩한 벡터 개수를 살펴보면 17,623개로 법령 벡터 약 2,000개, 판례 벡터 약 15,000개 정도의 벡터 개수가 나왔습니다. 이제 이렇게 청킹한 벡터들을 벡터 저장소에 담았는데 이때 저희가 후보로 나왔던 것들이 두 개가 있습니다. 파이스와 크로마DB로 저희는 설정이 간단하고 GPU 가속을 지원하는 페이스북에서 만든 파이스를 선택했습니다. 실제 청킹한 데이터들을 이렇게 벡터 저장소에 넣게 되면은 지금과 같은 형태로 데이터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사용자가 질문을 던지면 지금과 같이 그 질문을 벡터화해서 이 노란색 점처럼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몇으로 설정할 것인지에 따라서 가장 유사한 질문 엔겔을 가져오는 방식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유사도 비교입니다. 저희는 맨해튼 거리 그리고 유클리디안 거리, 코사인 유사도 중에서 어떤 유사도를 설정할지 고민을 했는데 이때 맨해튼과 유클리디안 같은 경우는 크기를 고려하기 때문에 데이터가 너무 많을 경우에 그 분별력이 없어져서 저희는 크기를 무시하는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활용했습니다. 다음은 모델을 선정했는데요. 소형 언어 모델을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이런 추론 능력과 질의응답 능력에서 한계가 있고 그리고 튜닝하는 과정에 기술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GPT-4를 선택했습니다. GPT-4는 State of the Art라고 해서 현재 사용 가능한 최고의 모델 또는 알고리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벤치마크에서 상위권 성능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해당 GPT를 선택했고, 그리고 복잡한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우수하고 레그로 확장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SLLM과 챗 GPT 질문별 답변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젠마와 같은 경우는 간결하고 기본에 충실한 답변을 제공하였고 정확도는 보통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GPT-4는 전문적이고 정확도가 우수하다는 장점이 있었지만 그래도 최신성이 확보돼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는 레그 연결의 필요성을 더 실감했습니다. 실제 레그 사용 여부에 따른 차이점을 살펴보면 GPT만 단독으로 사용했을 때는 사용자의 질문에 따라서 GPT가 사전 지식을 학습했던 내용으로만 답변을 출력하게 되는데 레그를 사용하게 되면은 그 질문이 임베딩된 질문을 바탕으로 N개의 문서를 가져와서 그것을 기반으로 응답을 생성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출처 제공이 가능하고 신뢰성이 높고 법률, 의료, 기술 등 이렇게 정확한 정보가 중요한 분야에서 레그가 사용하면 적합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전체 파이프라인을 살펴보면은 우선 청킹된 문서를 파이스 벡터 DB에 넣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용자가 질의를 던지게 되는데 저희는 우선 그 질의에 대해서 의도를 먼저 분석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만약에 그 의도가 저작권법 관련 질문이 아닐 경우에는 다시 질의로 돌아가서 재질의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고 만약 저작권법 관련 질문일 경우에는 해당 질문을 멀티쿼리로 변형시켜서 질의를 변형하게 됩니다. 이 변형된 질의를 임베딩해서 파이스 벡터 DB에 넣은 다음에 이것을 기반으로 리트리버가 질의에 대한 관련 문서를 반환하게 됩니다. 저희 리트리버가 찾은 것들을 G나 리랭커를 활용해서 리랭킹을 한 후에 가장 연관성이 높은 탑3 문서를 설정해서 이것을 기반으로 GPT-4가 답변을 만들고 그 답변에 대한 평가를 진행합니다. 만약에 그 평가 기준이 미충족되었을 경우에는 최대 3회까지 다시 되돌아가서 앞의 과정들을 재수행하게 됩니다. 이후 만약에 평가 기준을 충족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최종 답변과 참조 문서를 사용자에게 던져주게 됩니다. 각각의 고도화 내용을 살펴보면은 질의 의도 분석을 처음 살펴봤을 때 사용자가 던진 질문의 4가지 항목을 제이슨 형태로 반환하게 됩니다. 그 분석 결과에 나오는 형태처럼 저작권법 관련 질문일 경우에는 true일 경우에는 이후 파이프라인을 실행하고 만약에 그 질문이 false일 경우에는 재질의를 유도합니다. 그래서 질문에서 요구하는 특정 유형이 있으면 나중에 이걸 저장해 놨다가 이후에 문서 검색에 사용하게 되고 특정 조항에 대한 언급이 있을 경우에도 이후에 필터링을 통해서 참조 문서 검색에 인용하게 됩니다. 설명 해석이 필요할 경우에는 나중에 다양한 맥락이 포함될 수 있도록 프롬프트를 수정해 두었습니다. 리트리버인데요. 저희가 알고 있는 이 리트리버가 아니라 질문에 가장 관련 있는 문서나 텍스트 조각을 검색하는 구성 요소입니다. 가장 정답과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용자 질문에 맞춰서 동적으로 관련 문서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리트리버를 활용해서 비둘기가 뭔가요? 라는 질문을 던졌는데 검색된 문서에는 개구리, 너구리, 동물 등의 최대한 연관성 있는 문서를 검색해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 리트리버가 잘 올바르게 동작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리트리버는 총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단일 쿼리 리트리버라고 해서 특정 질문, 여기에서는 노래의 코러스를 편곡한 음반을 판매해도 괜찮은가요?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단 하나의 쿼리로만 검색을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표현 방식에 따라서 검색 누락 가능성이 있는데 멀티 쿼리 리트리버를 사용하면은 이러한 한 가지 질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만들어서 의미와 맥락을 다양하게 반영한 문서를 효과적으로 탐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편향에서 벗어난 일관된 답변을 출력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는 멀티쿼리 리트리버를 선택했습니다. 리랭커는 리트리버가 찾아낸 문서의 순위를 조정하는 역할입니다.
실제 논문에서 보면은 LLM이 로스트 인 더 미들이라는 문제로 우측에 있는 내용을 보면 우측에 있는 표를 보면은 컨텍스트 안에 관련 문서가 가장 앞쪽이나 뒤쪽에 있을 경우에는 성능이 높은, 그렇지만 중간에 있을 경우에는 그런 성능이 낮아지는 U자형 곡선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리랭커를 활용해서 순위를 재조정하였고, 리랭커의 동작 방식은 우선 후보군을 검색한 후에 그 관련성을 재측정해서 관련성 높은 문서를 다시 앞쪽에 배치하는 그러한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랭커를 사용함으로써 리트리버의 한계를 보완하고 검색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오픈소스 리랭커 모델을 비교해 보았는데, 저희가 실제 입수한 10개의 저작권 질의응답지 데이터를 활용해서 그 성능을 평가해 봤을 때 진화 리랭커와 BGM3가 그래도 가장 상위의 성능을 보여주어서 이 두 가지 이 리랭커 모델을 가지고 추가적인 테스트를 진행해서 하나로 선정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진화 리랭커 같은 경우에는 또 두 가지가 있어서 총 3개 모델에 대한 문서 재정렬 결과를 비교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코러스 관련 질문에다가 멀티쿼리 리트리버로 문서를 찾았습니다. 가장 관련이 있다고 나온 판례가 총 4가지였는데 이것을 랭킹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이 출력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좌측으로 갈수록 출력되는 순위가 높기 때문에 이 랭킹이 왼쪽으로 쏠려 있을수록 더 잘 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진화 리랭커 M0가 가장 우수하다고 판단했고 리랭커 모델로 선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평가 기준입니다. 저희는 정량적 평가를 위해서 라가스를 활용했고, 이 라가스는 랭체인과 연동이 가능하고 그리고 검색된 문서를 분석하여 유사도를 계산하는 오픈소스 프레임워크입니다. 라가스 평가 지표는 생성된 답변에 포함된 정보의 수를 분모로 하고 컨텍스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정보수를 분자로 해서 이 검색된 문서와 답변에 포함된 정보의 일관성을 계산하는 평가 지표입니다. 두 번째에 있는 answer relevancy는 LLM을 통해서 생성된 답변을 다시 역으로 생성해서 원래 질문과의 코사인 유사도를 측정하는 관련성에 관한 평가 지표, 이 두 가지를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평가 지표에 대한 조건을 설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케이스를 살펴보았습니다. 일단 첫 번째 케이스는 정답에서는 제25조라고 했지만 레그 답변이 28조라고 나온 경우에는 실제 페이스풀니스가 0으로 잘 출력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정답에서 언급한 내용과 레그의 답변에 나온 판례가 둘 다 일치하지만 그럼에도 페이스풀니스가 0.5 정도로 수준이 출력되는 것을 보고 그래도 0.5 정도면 유의미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세 번째 케이스는 실제 그 내용은 판례나 그런 문서에 대한 내용은 나오지 않았지만 언급한 판례를 바탕으로 표현이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이때도 0.25 정도의 수준이었지만 유의미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실제 페이스풀니스 같은 경우에는 LLM이 검색했을 때 가장 첫 번째 문서만 활용하더라도 두 번째, 세 번째 문서가 관련이 없을 경우에는 점수가 낮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조건을 두 가지를 설정을 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지금처럼 0.5 이상일 때, 그리고 두 번째는 렐러번시가 0.7 이상일 때. 이 두 번째 조건은 모든 문서 주장이 일관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대답을 올바르게 했을 경우에는 이 조건 2를 걸치도록 조건을 만들었고 최대 3회까지 반복을 하도록 설정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조건 1을 만족했을 때는 답변을 출력하고 조건 1을 불충족했지만 조건 2를 충족했을 경우에는 예비 답변 리스트에 저장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3회 시도를 했을 동안에도 조건 1을 만족하지 못하면 예비 답변 리스트에서 가장 높은
답변을 차선책으로 출력하도록 했습니다. 이때 출력 문구는 질문과 관련된 정확한 정보는 찾지 못했지만 아래는 유사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한 참고 답변입니다. 라고 출력하도록 설정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세 번의 시도 동안 동일한 조건 1, 2를 불충족했을 경우에는 죄송합니다. 질문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없습니다. 라는 fail 메시지를 출력하도록 설정했습니다. 이후 내용 변화는 이후에 시연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트림릿 UI 구성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챗 GPT와 마찬가지인 이전 대화를 저장하는 기능을 통해서 사용자가 여러 가지의 질문을 했을 경우에도 섞이지 않고 여러 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이전 대화 기능을 구현했습니다. 그리고 GPT가 만든 답변에 이런 URL을 걸어서 특정 저작권법 법령을 출력했을 경우에 URL이 연결되도록 링크를 연결했습니다. 참조 문서 목록은 최대 3개까지가 출력되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추가로 궁금할 수 있는 질문, 피드백 기능 이렇게 기능을 구현했습니다. 실제 피드백을 하면은 그 내용이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쌓여서 그 개발한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구현을 했습니다. 최종 결과에 대한 영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같이 살펴보면은 우선 여기 저작권법 30조에 관련된 판례를 찾아주세요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실제로 작동하는 시간까지 약 1분, 만약에 시도가 적다면 1, 2분, 그리고 최대 3, 4분 정도까지 소요가 되는데 그 과정의 내용을 코드로 보여드리자면은 사용자가 질문한 것에 대한 멀티쿼리를 여러 개 만들어서 그거에 대한 평가와 참조 문서를 만들고 평가를 한 후에 그 평가 점수가 낮게 되면은 다시 그 횟수를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답변이 출력이 되고 몇 회차 만에 답변이 생성되었는지 그리고 URL을 연결하였고 아래쪽에는 판례 그리고 어떠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지를 넣었습니다. 추가로 궁금할 수 있는 질문을 3가지 만들어서 했고 그리고 실제 피드백이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평가 및 향후 제한 사항입니다. 우선 저희가 만든 모델에 대해서 평가를 했는데 이때 활용한 데이터는 이전에 데이터 수집 때 추출했던 대한법률구조공단 Q&A를 활용했습니다. 이때 총 31개에 대한 평가를 활용했고 첫 번째로는 라가스, 페이스풀리스와 렐러번시를 활용해서 평가를 했을 때는 이때 두 지표의 평균 점수가 0.78 정도의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라운드 트루스와 같이 비교를 했을 때 이때는 Q&A 정답지와 답변을 비교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컨텍스트 프리시전을 활용해서 정답지와 참고 문서의 관련성을 비교했을 때는 0.91 정도의 수준이 나왔고 이후 문장의 의미 파악에 유리한 미니 라이브러리 모델을 활용했을 경우에는 코사인 유사도 결과가 0.9가 나왔습니다. 정성적인 비교 판단을 통해서 해당 답이 맞았는지 맞지 않았는지 판단을 했을 때는 31개 중 23개의 정답이 나왔고 어큐러시는 0.74 정도가 출력되었습니다. 저희가 만든 이 챗봇 AI를 통해서 콘텐츠 제작자나 마케팅 담당자들이 이런 쉽고 빠르게 저작권법에 대한 답변을 획득할 수가 있고 그리고 라이선스 분쟁이 있을 경우에도 증거 자료 정리를 지원하고 대응 전략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향후 저희는 추가적인 고도화 작업을 통해서 품질 향상을 올리고 싶고 그리고 서버 또는 클라우드를 활용해서 주기적으로 새로운 법령과 판례를 업데이트하도록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법령만 URL이 연결되어 있는데 이후에는 여러 사이트에서 가져온 판례에 대한 URL을 연결했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 동안 되게 많이 작업을 하셨을 것 같은데 이게 법률 도메인 쪽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은 이렇게 만들기 힘들었을 것 같은데 혹시 같이 프로젝트 하신 분 중에 법률 도메인 전문가가 있으셨었나요?
아니요, 사실 있지는 않았습니다. 아, 그런 도메인 전문가분의 어떤 의견도 구하면 좋을 것 같은 게 지금 완성도 있게 진행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의견까지 구하면 좀 더 프로젝트가 완성도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고 혹시 처음에 논리적인 추론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게 그 뒤에 내용 부분에서는 어떤 부분에서 논리적인 추론이 가능했는지를 잘 모르겠어서요. 혹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이 내용 안에는 완전히 들어가진 않았는데,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그러한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이러한 결과가 추론되었는지 그런 것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영상에서 저희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결과가 출력되었는지를 도출했는데 그 과정을 그것과 연관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논리적이라고 이 법률 도메인에서 논리적이라고 하면은 그 도메인 전문가들이 법리적인 해석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판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법령에 의거해가지고 이런 경우가 사례가 있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석이 된다. 이런 논리적인 것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여기 내용에는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서요. 실제로 답변을 했을 때 여기서도 답변을 보시면은 저작권법 제25조에 의거해서 이렇게 위반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와 같이 이러한 식의 논리적인 추론 정도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레퍼런스 정도일 것 같아서 그래서 그 도메인 전문가분들의 한번 검수라든지 이런 정성적인 평가 부분들에 대해서 피드백 받으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판례 같은 게 검색되면은 상급 심인지 하급 심인지에 따라서의 중요도도 다르거든요. 그래서 보통 그 상급심이면 더 중요하고 이런 식으로 실제 쓰는 사용자분들은 그런 니즈가 있는데 그런 것들도 좀 반영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대법원 판결이 더 중요하다 이런 니즈예요. 네. 아니 고려하지 못했는데 네네. 약간 정말 넣으면 좋을 것 같은 네네. 내용입니다. 그래서 리랭킹 하실 때 반영을 하시던지 그런 부분이 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질의 의도 부분을 제이슨으로 이렇게 분석해가지고 나오는 부분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 그런 거가 있을 때 거기서 좀 더 질의 의도에 대해서 답변을 어떤 형태로 출력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부분도 좀 같이 담으면 좋을 것 같은 게 여러 가지 판례에 대해서 중요 공통사항들을 요약해줘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가 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비교해줘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여기에 반영되면은 좀 더 완성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앞서서 언급 주셨지만 품질평가 어떻게 보면 사실 이 부분이 가장 비즈니스 단에서 엔드 투 엔드로 가장 노출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 측면에서는 사실 굉장히 잘 검토를 해주셔서 저는 이 부분만 놓고 본다고 했을 때는 오늘 가장 좀 잘 좋게 들은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잘 만들어주셔서 짧은 시간 동안 되게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근데 보면서 약간 저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좀 여쭤보고 싶은 부분들이 있고 운영적인 측면에서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각각 하나씩 있게 되는데요. 맥락을 고려하기 위해서 청킹과 비청킹 된 걸 합쳐서 인베딩을 시도하셨어요. 그런 아이디어 측면에서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막상 유사도를 비교한 측면에서는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넣으셨어요. 근데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쓰면서 혹시 이거에 대한 단점들 어떻게 보완하셨는지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여기서 그 시점에 가서 앞에서 고민하셨던 맥락이 끊어지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거를 도입하시면서 결정하시면서 어떤 문제는 없었는지 혹시 그 전에 고민하셨던 포인트들은 어떻게 반영하시려고 하셨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궁금합니다. 답변 이걸로. 저희가 코사인 유사도 계산하는 걸 도입을 했을 때 처음에 여기 최종 모델 평가 말고 원래 리랭킹 모델이나 원래 찾아온 문서에 대한 코사인 유사도 계산을 할 때도 코사인 유사도를 계산할 수 있는 여러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었는데 처음에 센텐스 트랜스포머에
코사인 유사도 계산하는 방법을 한번 써봤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GPT를 쓰다 보니까 오픈 AI의 임베딩 모델을 써서 코사인 유사도를 계산을 해봤고, 그렇게 해서 결과를 비교했을 때 뭔가 이렇게 모델에 따라서 어떤 거는 너무 점수를 높게 주기도 하고 어떤 거는 되게 낮게 주기도 하는 실험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일단은 확인을 했을 때는 좀 뭔가 코사인 유사도가 제대로 계산이 안 되나 싶은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이 평가를 할 때 좀 더 알아보다 보니까 그 텍스트 임베딩 모델에 따라서, 그리고 약간 그런 툴에 따라서 유사도 결과가 좀 다르다는 걸 인식을 하고, 이제 여기서 평가를 할 때에는 저희가 그 GPT, 오픈 AI 임베딩을 쓸 때도 처음에는 좀 다른 모델, ADA02라는 텍스트 임베딩 모델을 썼을 때 좀 결과가 안 좋게 나왔었는데, 나중에 저희 쓴 라지 모델을 썼더니 그래도 제가 그 개인적으로 정성적으로 봤을 때 이 관련이 없는 거에 대해서는 점수가 낮게 나오고, 어떤 관련이 있어 보이는 거에 대해서는 점수가 높게 나온다는 걸 확인을 해가지고 여기 나중에 평가할 때는 그걸 기반으로 했고, 여기서는 센텐스 트랜스포머를 썼다고 했는데, 최종적으로 그 오픈 AI 텍스트 라지 임베딩 모델을 썼을 때랑 여기 센텐스 트랜스포머의 올 미니 LM 이걸 썼을 때 이 모델이 좀 더 관련 없는 거를 점수를 낮게 주고 관련 있는 거를 점수를 높게 줘가지고 이 모델로 평가를 하게 됐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사실 이걸 여쭤봤던 이유는 말씀 주셨던 것처럼 임베딩과 이 유사도를 재는 매트릭이 같이 움직여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임베딩에 대한 임베딩 점수를 매기는 방식이 다를 거고, 네.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그래서 거기다가 코사인 시뮬러리티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가 그 맥락에 대한 부분들을 완전 버리고 벡터로 디멘션상에 표시를 했었을 때 크기와 거리만 방향만을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렇게 법률적인 것처럼 고맥락에 대한 언어에 대해서는 극단적인 값을 던지는 경우도 있게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는 보통은 코사인 시뮬러리티도 좋지만 뭐 말라노비스라든가 다른 형태를 쓰게 되는데, 지금은 그 어떻게 보면 맥락이나 이런 법률적인 측면들을 제가 잘 모를지언정 고맥락적인 측면들을 되게 잘 고려하시다가 이 중간에 가서 끊어지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는 엣지 케이스가 발생할 여지가 분명히 있다라는 게 보여서 어떻게 고민하셨는지 워낙 잘 하셔서 여쭤본 거였었고, 두 번째는 앞단에 전처리 하신 내용들을 보다 보니까 요거는 운영상으로 가기 전까지는 현재 시점으로는 손으로 전처리 사람이 다시 해야 되는 과정인 거죠. 다시 말해서 법률이 추가된다고 할 때 직접 다시 다 다큐멘트를 만들어야 되는 구조인 거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법률이 추가될 경우에는 저희가 아직 자동화해서 이제 전처리를 하고 그거를 자동으로 벡터 DB에 넣어가지고 하는 시스템이 아직 구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네, 사람이 손으로 이제 전처리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번 프로젝트를 하시면서 가장 많은 시간이 들어간 영역이 어디이실까요? 전처리, 아무래도 전처리 부분에 이제 시간이 많이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이제 법령 데이터도 이제, 법률도 있고, 그리고 이제 부칙이나 시행령, 그 구조에 따라서 다 구성되어 있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전처리도 다 다르게 해야 돼서 아무래도 그걸 이제 다 일일이 사람이, 어느 정도 코드로 수행을 한다고 해도 사람이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전처리 부분에서 시간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되게 고민을 많이 하신 게 느껴졌고요. 그리고 답변이 불충분하다는 거에 대해서 렐레번스 스코어로 스레스홀드를 걸어서 답변을 안 하게 한 점이 실제 서비스를 생각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라가스 벤치마크를 썼다면 지금은 댄스 리트리버 하나만 쓰고 있는데, 사실 렉스커 서치도 효과적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댄스 리트리버만 사용한 이유가 있나요? 다시 한번. 그러니까 네. 일반적으로 저희가 검색을 이런 임베딩 모델도 쓰는데 네. 그냥 스플리터를 이용해서 그냥 BM25 같은 것도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같이 사용했을 때 지금 라가스 벤치마크에서 더 좋은 성능이 나왔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댄스 리트리버만 사용한 이유가 뭔지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임베딩 모델만 검색에 이용한 이유가 혹시 있는 건지가 궁금해서. 네. 네. 그래서 왜 이렇게 질문을 드렸냐면, 방금 말씀도 해주셨지만 저희가 저 컨텍스트를
인베딩을 시켜서 덴스 리트리버를 쓴다는 거는 전체 컨텍스트를 어떤 벡터 하나로 나타내는 거잖아요. 네. 그거를 좀 보정하기 위해서 토큰 단위로 BM25도 하고,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인베딩 모델을 쓴다고 했을 때 그 토큰 단위로 시밀러리티를 봤을 땐 차라리 콜포트를 쓰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일 수도 있거든요. 리랭킹까지 다 쓰는 것보다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실험을 해보셨는지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어떤 질문에 대해서 원하는 답변을 하지 못했을 때 이제 쿼리 리라이팅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 쿼리 리라이팅이 LLM 베이스로만 하는 건가요? 그러면 실제로 구성을 할 때 한 번 만약에 못 찾았어요. 네네. 그러면 쿼리 리라이팅을 해서 다시 검색해온 결과가 비슷하거나 그런 거는 어떻게 처리를 하시나요? 제가 지금 잠깐 혼동이 있었는데 네. 리라이팅의 프롬프트가 저희가 생성하게 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 이 리트라이를 할 때마다 조금씩 다르게 아예 고정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프롬프트에는 뭔가 단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비슷한 질문들을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문서를 가져와줘. 그 다음에 두 번째에 대해서는 이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모든 경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한 다음에 문서를 가져와줘. 이렇게 돼 있고, 그 세 번째는 좀 더 심화된 버전으로 프롬프트가 작성이 돼 있고, 그걸로 나온 결과를 문서 다시 검색하고 모든 과정을 다 반복하게 했어요. 네. 제가 여쭤봤던 이유는 이게 LLM이 되게 범용적인 도메인을 학습했다고 하지만 어떤 특정 도메인에서는 약할 수가 있거든요. 저희가 저 쿼리를 리라이팅 한다는 것 자체가 LLM이 알고 있는 워드에 대해서 확장을 한다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사실 그거랑 같이 활용을 할 때 좀 제가 개인적으로 좀 좋았던 방식은 어떤 쿼리를 던져서 거기에 비슷한 문서들이 오잖아요. 그럼 그 문서들 기반으로 레그 답을 할 텐데 거기서 만약 불충분하다고 결과가 나왔어요. 뭐 제이슨이든 어떤 형식으로. 그 다음에 쿼리를 던질 때 LLM 기반으로는 법률적인 지식이 없어서 적당한 단어를 못 쓸 수 있잖아요. 근데 검색대용 걸 기반으로 답변을 한 거를 밑에다가 넣고 거기에 비슷한 문서들의 워드가 있을 테니 그걸 기반으로 다시 쿼리를 만들려고 하면 조금 더 성능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면 조금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코멘트 드렸습니다. 네,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 추가적인 질문이나 의견 없으시면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